한판 승부. 매주 월요일은 패널들의 직감으로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들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자,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봉에서 2시간 걸려서 온 김재섭입니다. 도봉. 차가 많이 막혔어요. 아, 차가 막혔군요. 네. 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 북강서울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아, 예. 부산에서 오신 건 아니고. 부산에서 온 건 아닌데요. 자주 갑니다. 네. 자, 오늘도 네 분의 또 예리한 직감을 기대하면서 바로 시사본능 테스트 한판. 부산은 재미없다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소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고통, 일자리가 없는 그런 문맥상에서 부산을 좀 더 잘 되게 하자는 그 발언의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 하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판 직감. 개전의 여지가 없네. 한판 직감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시작한 준표형, 대선 변수될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플랫폼 청년의 꿈을 공개하며 자신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었던 2030 청년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플랫폼을 공개한 지 약 하루 만에 수천 개의 질문이 올라왔고 홍 의원은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질문에 직접 답변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가운데 홍 의원의 청년 소통 행보가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을 시작한 준표형, 대선 변수가 될까요? 예, 자, 첫 번째 직감 문제. 자, 청년의 꿈 플랫폼 시작한 준표형 대선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이미 들으셨군요. 자, 변수되지 못한다. 진 작가님, 김재섭 비대면 XX. 우리 민주당 최지은 대변인도 X, 김성애 소장 X입니다. 네 명 모두 X예요. 자, 왜 변수가 되지 못하는지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제 지난 여론조사만 봐도 좀 그렇잖아요. 지난주보다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여론조사 추이가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죠. 20대, 30대가 좋아하는 후보. 예. 근데 저는 이 변수가 안 된다고 들었던 이유는 홍준표라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홍준표가 상징하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상징하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들고 나왔던 20대 남성들의 어떤 문제점들 정치권의 전면을 가져왔다는 그런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을 홍준표가 상당 부분 많이 흡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홍준표라는 사람이 20대한테 막 인기를 얻게 된 거지, 원래 전통적으로 20대가 지지하는 후보는 아니었잖아요. 2017년 대선을 봐도 그렇고 오히려 2017년에는 5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가 상징했던 그 무언가를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그 무언가를 홍준표라는 후보에게 투영이 되었다고 보고 그 투영된 무언가를 윤석열 후보가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힘 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같이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지는 상당 부분 다시 윤석열 후보로 옮겨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잘 여론조사에서도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진 대변인? 네,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변수가 된다는 건 청년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요? 청년들이 무슨 텔레토비도 아니고 이렇게 우르르 막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텐데, 홍준표 후보가 후보라고 하면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니까 갈 수가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후보도 아닌데 뭐 나중에 설사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설사 선대위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 자체가 청년을 대변하지 않은데 청년들이 그냥 홍준표 후보를 따라서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나한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스윙보터로 남아있고 이재명 후보를 흡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예. 자, 진 작가님. 네,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사실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당 과정 속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입당 과정에서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켰고 거기서 반감을 일으킨 겁니다. 젊은 층들은 굉장히 젊은 대표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정치적 효능감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지금 잔인하게 짓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제 옮아갔고요. 또 그 젊은 층에서는 그렇고 나이 드신
층에서는 뭐냐면 불안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후보가 됨으로써 사실 그 불안감은 사라진 거고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경선 과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바로 뭐냐면 민주당의 공격이 아니에요. 자기 예컨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공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의 흔들기가 윤석열 흔들기라는 게 힘을 발휘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상당 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윤석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들이 홍준표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는 옛날 그 코드 그대로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작에 마이크를 예. 그 고정적으로 해주세요. 그 예, 소리가 역으로 계속, 가진 예.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흡수하고 있는 젊은층이 덜어 있지만 예. 그게 무슨 변수가 될 거라고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그냥 혼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젊은 층들하고 소통하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또 발견한 게 있거든요. 예. 발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기 실험하게끔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아요. 세 분의 말씀을 듣고 TV 캡포님이 청년의 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든 플랫폼이죠. 현재 이 시간 600만 뷰를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영향력 없다고 말씀하시는 세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김성애 소장님. 예, 지금 청년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죠. MZ라고 하는데 M하고 Z 사이도 너무 멀어서요. 예, M하고 Z하고도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없고요. 그렇죠. 예. 20대, 30대 다르고요. 남녀가 다르고 취업한 자와 구직하는 자 다르고요. 서울 지방이 다르고요. 4년제 대학 고졸이 다르고요. 결혼, 비혼, 그리고 그러니까 비혼이 아니고 뭐 연애 중 이런 처지와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혹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부의 여론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권 주자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계층과 계급이 다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만나고 듣고 있는 이분들도 사실은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분들이 우익이다, 보수화가 됐다, 뭐 일베다까지라는 심한 표현 써가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시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과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바로 듣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어떤 청년층에 대해서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청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예. 이제 민주당에 청년은 아니지만 지금 뭐 당에서는 45세 미만은 청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나이로 왔는데 우리 당 사실은 국민의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당 대표도 젊고 대변인들도 젊고 또 뭐 전 최고위원들도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부러운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 지금 청년들 중에서도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나이만 청년인 것이 아니라 전문성 아젠다를 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부럽다고 했는데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저희 일단 뭐 20대 아까 이제 뭐 김성애 소장님께서 뭐 예를 들면 계급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뭐 10분 인정하는 바이지만은 기본적으로 20대가 공유하는 정치적 문화, 정치적 정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또 단일 대우로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제 20대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2019년에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의 어떤 위선들을 많이 봤다. 거기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뿌리 깊게 20대한테 이제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못 간다라는 정서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 이제 20대는 결국에는 앞으로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집을 사야 되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막힌 것 같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같이 겹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정서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계급이든 성별을 좀 조금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20대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제 30대의 한 35세 이하까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들은 굉장히 강할 거고,
저는 이 현상이 지금 단순히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로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선거 나아가서는 그다음에 있는 총선까지도 상당 부분 20대 지지율은 변함이 없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총선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거의 미래통합당에 압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의 투표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유의미하게 좀 높은 지지율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런 지지율이 그래서 이렇게 압살당한 분위기 속에서도 20대 지지율을 이렇게 좀 견고했던 걸 생각해 보면 한동안 민주당은 20대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처절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애 소장님. 노력해야죠. 네, 저는 부족합니다. 예, 부족해요. 그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그 2030 그 책임자를 누굴 시켰냐면 김남국을 시켰거든요. 근데 김남국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통 단장 말씀하시는 예,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조국을 위해서 개싸움을 한 공으로 의원 되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을 거기 딱 앉혀놓는다라는 게 이건 또 무슨 컨셉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대 입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요, 그 이제 20대 남성들이 많이 가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래도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었다, 홍준표 후보였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 사이트 사람들이 우리 김남국 의원을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그 김남국 의원이 20대와 많이 소통을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앉힌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20대 남성들도 소통 측면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호감이 있고 사실 지금 20대 지지율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하고 후보하고 또 국민의힘하고 후보하고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꼰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가려진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20대 청년을 대표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충분히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청년에게 어필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매일 타는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뭐 3, 4일씩 청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청년들과 이렇게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성세대가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후보는 청년들에게 정말 어필할 여러 가지 잠재적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청년본부가 이동학, 장경태 두 공동본부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그 펨코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MZ 세대 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말씀하는 겁니다. 독특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안티페미니즘으로 뭉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 2030 중에서도 남성이고 그 중에서도 일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론을 갖다가 전체 2030의 여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예컨대 홍준표 후보가 왜 이렇게 떴습니까? 그건 젊은이들이 직접 발견한 거거든요. 어떤 요소를. 그런 식으로 홍보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내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너희들 주면 나랑 친해지 이렇게 고양이 같아요. 2030은. 먼저 이렇게 친한 척 하자면 싫어합니다. 가만히 그냥 하다가 그들이 알아서 호기심을 느끼고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캠프의 그 선전 방식, 홍보 방식이 상당히 낡은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만 보태자 그러면 사실 김남국 의원은 펜코에서도 한번 쫓겨난 경력이 있는 뭐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뭔가 2030을 대표해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뜨악한 면이 좀 있었죠. 제 주변에도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 물론 저의 편향된 인간관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좋아하는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중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그 뉘앙스가 많이 달라서 그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정책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20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뭐 지금이야 뭐든 하겠죠. 그건 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많이 20대를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데 지난날을 되돌아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20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폈는지 행정 경험이 10년이 지금 넘는 상황에서 과연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했는지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토론을 봐도 이준석 대표가 했던 소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돈을 썼던 기억은 있는데 돈을 뭔가 뿌렸던 기억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고 어떻게 세수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했거든요. 결국에 그 일자리 만드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집을 좀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도 기억나는 게 없다. 그게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최지은 대변인. 기억이 많이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우리 여러 시도지사 중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했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평가에 대해서 1위를 했고 지금 현재도 며칠 전에 나온 그 방송사 JTBC 방송에도 보면은 이 대선 후보 중에 청년 정책이 가장 좋은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를 했고 지금 이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와중에도 경제는 이재명이 제일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 상사라면은 이재명이랑 가장 일하고 싶다. 이게 20대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또 경기도에서 뭐 무상교복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김남국 의원만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도 우리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이 외에도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리 2030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대위에 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가 우리 선대위 구성이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제 스스로가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와가지고 나이 따지며 관료 조직화되고 있다라고 우리 최진 대변인이 민주당 선대위를 비판해 주셨어요. 네, 제가 제 스스로가 좀 비판을 한 게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직급별 뭐 3선, 뭐 2선, 뭐 의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진짜 이런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사기가 좀 떨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러고 오히려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2030들을 전진 배치해서 정말 우리가 나이대로 뭐 국회의원 선수대로가 아니라 2030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선대위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최진 대변인 대표가 사실은 김성현 소장 정책을 잘 안 찾아보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 덜어 있어서 이번도 같은 경우인데요.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2021년에 청년 정책 유공 포상을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받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가장 정책을 잘 만들어서 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시절에 했던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레토릭을 퍼뜨리게만 바빠서 당장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반박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조금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2030 김남국 의원 너무 과다하게 또 호출이 됐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 계속 같이 하자, 함께하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 홍준표 후보 전 후보 측은 이제 계속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역할 안 맡으실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하실까요? 아니면 김재섭 비대위요? 두 분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진 작가님. 예. 안 맡으실 것 같아요. 안 맡으신다. 이게 이분의 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게 꿍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2030들한테 괜히 없게. 위선적으로 뭐 이러는 것보다도 나 삐쳤어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예. 하지만 이제 그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정치인의 관점에서는 좀 쿨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짝 승자를 딱 그 칭찬해주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같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예, 짧게 들어볼까요? 우리 김성현 소장님도.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의 차이 그리고 청년층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다리겠네요. 기다린다. 내가 내 도움이 도움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고 도움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끝까지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자, 최 대변인. 뭐 아마 장기적으로 이분이 지금 다 뭐 독자 세력으로 출마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장기적으로 본인 정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실 텐데 아마 끝까지 그 2030 세력과 같이 본인의 그 펜을 좀 장기적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을까. 마지막엔 아마 합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최대한 미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합류하더라도. 네. 김재섭 비대요. 뭐 저는 홍준표 의원 말 그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참여하지 안 하시면 않겠죠. 좋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웃음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참여하진 않으실 것 같고 뭐 여러 번 한 3차 정도 3번 정도를 거듭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참여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감 첫 번째 직감 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의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꾸려지는 대로 배우자 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이력 의혹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등장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과 했는데 조만간 나설 수 있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자, 이 부분 저 O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진 작가님 세모. 웬만하면 세모 이런 거 안 하시는데 세모. 자, 우리 전면에 나설 수 있을 전면, 후면, 중간. 중간 정도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자, 김재섭 비대위원 O 그리고 김성애 소장 최지은 대변인 두 분 다 X입니다. 자. O라고 하신 분부터 들어볼까요? O. 네. 김재섭 비대위원. 글쎄요, 뭐 전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 김건희 씨 이름이랑 예. 그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사실 그건 김재섭 비대위원만의 생각입니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워낙 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특히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뭐 줄리 논란 이런 걸로 사실 막 벽화에서도 막 그려지고 뭐 여러 그 구설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예. 뭐 뒤에 계신다고 해서 감춰질 것도 아니고 뭐 전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까지가 전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김건희 씨가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적어도 사업가로서 기획자로서는 인정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대통령 후보자 본인의 그 배우자로서 일정 부분 그런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업과 관련된 어떤 기획력들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뒤로 감춰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최지은 대변인. 뭐 저는 이 선거 캠프에서 결국은 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유일한 기준이 그 득표인데 과연 김건희 씨를 노출시켜가지고 선거 캠프에 득이 될까라고 봤을 때 지금 수사가 너무 많이 걸려져 있고 또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각종 의혹들과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예. 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늦추고 설사 노출시키더라도 뭔가 지금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좀 뭔가 서민적이고 털털한 이미지로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아마 잘 안 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고 최대한 등장 안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 작가님.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면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서긴 나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 직위다라는 게 또 퍼스트 레이디의 그 역할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 나설 텐데 지금 뭐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됐고 앞으로도 또 해명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선거운동에 큰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이러면 난 큰일 난다고 봐요. 자기가 아닌 걸 연출하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서민으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냥 솔직하게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낫고 퍼스트레이디에도 여러 형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른바 옛날에 그랬잖아요. 클린턴이 딱 당선됐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뉴스에 힐러리 남편 대통령 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내조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자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성애 소장님. 예, 그 김건희 씨가 기획자로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 방송하면서 한 번도 김건희 씨 검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선 관심도 없고 그분이 뭐 코바나 콘텐츠 말씀하시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뭐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기획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니 굳이 말씀하셨으니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2013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이 기획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이 아니었는데 후원인 것처럼 썼다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문 받고 내리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서 뭐 기획을 그렇게 잘하셨던 분인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졌던 이력서 위조 논란 뭐 그게 적법 여부를 떠나서 기획을 잘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뭐 대중적인 이미지가 좀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나서는 최근에 있었던 또 이 소위 말하는 개 사과 논란 저는 그 개 사과를 뭐 모욕적으로 뭐 이런 거는 다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좀 약간 소프트하게 가는 분위기에서 했을 수 있는데 해명 과정은 결국 나중에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해보니 그 아크로비스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직원 혹은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SNS 관리를 부인 외에는 아무도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인스타그램 많은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캠프에서도 좀 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일들을 소화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일 지금 이제 권호성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이후에 소환 및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나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건희 씨가 의혹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 콘텐츠 기업 합참 문제, 허위 경력 기재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뭐가 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최진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예. 또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이 부부 사이는 또 경제 공동체로 보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정서적으로는 만약에 2030 세대가 봤을 때는 오히려 허위 경력 기재 그 이런 교원 것- 임용 관련할 때, 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게 좀 이렇게 반칙과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히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큰 기획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듣지 않으니까 그 기획전 할 때 제 글도 인용을 했더라고요. 아, 진 작가님 미학 네. 오디세이. 예, 예, 그런 그 글도 중에 인용을 했고 가지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분이 그 경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 과장을 했거든요. 과장을 한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예. 이 부분을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분명히 내 아내다 하더라도 법에서 예외는 없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아내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민수 비대위원도 이 허위 경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되죠. 허위 경력이라든지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약한 20대, 30대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확실히 이제 의혹은 털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털고 가야 된다는 거 뭐 감추거나 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뭐 이 정상적인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캠프나 당에서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실히 털고 가야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과도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여당한테 역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이 당시 이제 막 벽화 그려지고 뭐 줄리 논란 있고 할 때 한참 그럴 때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사실 민주당한테 오히려 그 화살이 뒤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이런 이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지적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과도한 상상력을 더해서 후보자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 정부장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아무런 상관없는 1년만 공개하고 다 한 것처럼 실제로 이익을 실현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안 해주고 그때 기간만 공개를 한 다음에 뭐 주가 조작에 연루된 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버님 통장 그렇게 탈탈 털어서 잘 보여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서 앞으로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을 그냥 담담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면에 나설 수 있을까의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캠프가 이제 광화문에 정식 캠프가 있었고 그다음 서초동 캠프가 있었다라고 이제 중앙일보나 뭐 시사저널에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조계 측근 그리고 김건희 씨와 가족들이 함께한 서초동 캠프가 있었다 이 부분인데 지금은 당 선대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아웃사이더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그 캠프에 뭐 서초동 캠프도 있고 뭐 광화문 캠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고 예. 이 통합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권력이 여러 군데 분점돼 있다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조만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공조를 해가지고 선대위는 뭐 조만간에 빠르게 좀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김재섭 있습니다. 비대위원님, 그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한 건물 안 있으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이게 국민들한테 비춰지기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대선인데 법적인 부분을 떠날 수가 없죠. 난 뭐 이게 서초동에 캠프가 있는 줄 아예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큰일 날 언론 것 보도에 같은데. 의하면 네. 서초동 캠프라고 하는 건 정식 캠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집단들을 우리가 소위 캠프라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누군가 서초동 공간을 캠프였다는 제공하면 불법이라고요, 제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인사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원팀이 된다라는 의미의 통합 선대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진 작가님도 하신 말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직감 이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언론 탄압일까?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TBS 예산을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삭감해 논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기회에 TBS가 재정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언론노조에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과연 언론 탄압일까요? 예, 자, 세 번째 질문. 서울시 TBS 예산 삭감, 언론 탄압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팻말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진 작가님 세모를 드셨고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의 X, 그 다음에 김성현 소장과 최지은 대변인 O, 언론 탄압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X, 언론 탄압 아니다. 예. 사실 요거 저도 판단하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언론 탄압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 역시도 TBS에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뭔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어쨌든 드리자면 저는 언론 탄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TBS를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TBS 미디어 재단으로 바꾸게 된 것은 사실 어떤 이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뭐 단체로서 재단으로서 이제 운영되게끔 이미 사실 독립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이고 예. 서울시가 그 TBS 미디어 재단에 얼마큼의 예산을 보내줄지는 서울시 독자적인 그 판단이거든요. 예산권의 영역이거든요. 서울시장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그 독자적인 영역이고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정말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사실 오세훈은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어쨌든 언론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화하자라는 식으로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보복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뭐 언론 탄압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성현 소장님. 전형적인 군대에서 단체 기합이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에게 벌 주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해야 될지 알겠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TBS가 미디어 재단으로서 독립 좋습니다. 뭐 언론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상업 광고를 허용하면 되거든요. 상업 광고 허용하고 이런저런 재정적 자구책을 서울시에서 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다 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는 살아남으세요.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은 이렇습니다. 매년 50억씩 삭감해서 뭐 독립하는 걸로 합시다. 못 살아남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그렇게 해서 시의회랑 협의를 했다면 뭐 언론 탄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딱 그냥 깎은 거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혼자 할 수도 없는 게 서울시의회가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쩌면 논박을 할 거거든요. 예. 하여튼 내 놈밖에 나면 예산을 깎았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액수가 100억이 넘으니까 아마도 많은 특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작가나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 김어준 하나만 나가면 되는데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단체 기합이고 단체 기업이니까 언론 탄압이죠. 저도 말 한마디 보태면 아까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했거든요. TBS 미디어 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TBS의 운영을 보면은 서울시가 70% 출자를 하게 되고 출연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30%가 정부 광고 내지는 이제 공익 광고 형태로 30%의 광고비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정부의 돈으로 운용이 된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깎는 대신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도 거기 100%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는 사실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대통령 1명과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에서
결국 3대2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서 상업 광고를 허용해 줄 수가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 광고를 못하게 해놓고서는 이거 예산도 뭐 못한다고 그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여당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진 작가님. 오세훈 시장을 제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건들지 마라. 두 가지 이유에서다. 괜히 건드려봤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만 듣는다. 두 번째, 아주 정략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놔두는 게 국힘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소 거슬리더라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손을 댔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데 그 운영은 굉장히 편파적이잖아요. 이제 과도하게 편파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인데도 특정 정당의 무슨 프로파간다 머신처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긋나고 그렇다면은 그 사적인 광고를 차라리 그 청취율 1위를 자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고를 받아라. 라고 하면 그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방통심의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알았다 상업 광고를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럼 국민들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편파 방송이다 하더라도 이게 내 세금이 들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시청률 높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광고 수입을 얻어가지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질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뭐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약간 정치적 또는 윤리적으로는 약간 억압이다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모를 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팩트 체크만 잠깐 하나 하고 넘어가면요. 김어준 씨가 처음에 이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을 맡았을 땐 PD가 1명이었고 작가가 2명이었고요. 전체 예산 470억 중에서 뉴스공장이 한 해 쓰는 제작비는 채 1, 2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 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고 지금은 작가군이랑 PD가 많이 늘어났는데 뉴스공장이 단독으로 TBS에 지금 벌어들이는 1년 수익이 70억입니다. 그래서 뉴스공장 자체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TBS에 갖다 주고 있다는 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서 마치 400억으로 뉴스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느 도단이다. 그 70억이 사실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광고가. 그렇잖아요. 유튜브요. 유튜브에서 나온 유튜브 겁니까? 뭐 수익 그다음에 뭐 정보 수익 광고 같은 TBS 교통방송으로 그러니까 저 뉴스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수입 전체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분배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업 광고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심의위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다 그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들어도 한 번도 편파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김재섭 비대위원님도 거기 금요일마다 가시죠.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여야의 다양한 사람들 항상 부르고 그리고 이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TV조선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은 패널의 숫자가 뭐 똑같이 부르지도 않고 야당 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부르고 여당 쪽 인사에게는 반론의 기회도 안 주고 그러던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 편파적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거든요. 저도 팩트 체크한 네, 김어준 씨가 잠깐만, 이제 최진 대변인 말씀 끝나시고 지지했다, 공개 지지했다 그러는데 개인 그 유튜브에서 지지를 한 것이고 공영 방송에서 지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뭐 연예인이나 가수들은 아무 그런 뭐 공영 방송에 나오면 안 됩니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것을 시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니까 언론 탄압이죠. 이거 시의회도 반대하는데 왜 그렇게 김어준 씨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지 뭐 이거 상업 광고 하는 거 좋은데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예산을 삭감해야지. 지금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하는 거는 그냥 뭐 망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의 편파적이 잠깐만요. 진 작가님 먼저. 네. 네. 뉴스공장의 편파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거든요. 북한에서 뭐 우리는 지상 낙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저는 편파적이라는 게 주관적이고요. 그러면은 조선일보도 편파적이고 TV조선도 편파적인데 이런 모든 사실은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특성상 편파적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처럼 상업 광고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도 상업 광고 하는 것에 혈세를 가지고 잠깐만요. 작가님 말씀하시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어준의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데 그건 주관적이라고 하고 편파적이지 않다는 건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편파적이고 그게 아닌 걸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 주관적의 기준이 완전히 되어 있고 저는 그걸 봐요. 아까 도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면. 예. 제 진중권 패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세계가 없는.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민주당이 참 국민 전체와 세계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슬퍼요. 네,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님 말씀할게요. 자,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TV조선이나 그거는 정부 예산을 안 받지 않습니까? 물론 뭐 거기서 뭐 신문 어떤 뭐 진흥법에 의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들을 받긴 하는데 애초에 거기 상업 광고를 유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V조선이랑 애초에 편파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고요. 물론 그 편파성은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어쨌든 뭐 판가름 날 일이지만 결국 편파성이라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상업 광고를 유치할지 여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입니다. 그냥 애초에 여당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상업 광고를 못 해놓고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한 것만 가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언론 탄압에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논의의 측면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예, 한 1분 남았거든요. 자, 1분 남았으니까 30초씩 양진영씩 쓰겠습니다. 김성현 소장이 말씀하실까요? 예, 김재섭 의원 뉴스공장과 싸웠다는데 김윤 위원장이 싸웠지 본인이 싸운 거 아니라 저는 팩트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종편이 인정합니다. 그거는. 종편이 국가돈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의무 전송 수익금도 없고 중간 광고를 포함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아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진 작가님이나 김재섭 비대위원 30초. 네. 뭐 합의가 됐잖아요. 그냥 방통심의위에서 상업 광고를 허용하라. 그럼 깨끗이 끝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정부가 임명한 그리고 여당이 임명한 인사가 많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상업 광고를 못하게 한 것은 가만히 있고 왜 오세훈 시장의 예산 삭감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뭐 이 10초? 상업 광고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난 다음에 예산 삭감을 얘기를 하는 저는 것이 김어준의 순서에 뉴스공장의 맞다고 존속을 생각을 바라는 합니다.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판집감 오늘도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